삼국의 주역 손권의 마지막. 사마이가 밤에 천문을 살펴보니 붉은 빛을 뿜는 큰 별이 떨어질 듯하다 솟구치기를 2번 하더니 마침내 은은한 소리를 내며 초경 쪽으로 떨어졌다. 사마이는 병사들에게 급히 명하였다. 이는 틀림없이 공명이 죽은 징조이다. 어서 채비를 갖추어 촉진을 쳐라. 막상 군사를 끌고 촉진 앞에 당도한 사마이에게 더럭 의심이 들었다. 또 공명이 개교를 쓰는 것 같다. 사마이는 하우페를 시켜 오장원의 상황을 탐지하도록 했다. 하루는 우연히 자신의 머리 위에 뿔이 돋는 꿈을 꾸었다. 그는 조직을 불러 꿈 얘기를 하며 해몽을 청했다. 조직은 설명했다. 기린과 창룡도 머리에 뿔이 돋아 있습니다. 그 꿈은 높은 자리에 오를 꿈입니다. 조직은 거짓으로 해몽해 주었다. 뿔 각자 위에는 칼 도자가 있다. 머리에 뿔이 나는 꿈은 머리에 칼을 이는 꿈과 마찬가지로 아주 흉몽이었다. 위원은 해몽을 그대로 믿고는 기고만장하여 양이의 명을 듣지 않으려 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자리를 양도하라고 고집을 피웠다. 양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유에게 위병의 뒤를 끊게 하니 위원은 대노하였다. 위원은 마대와 공모하여 양이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하우페는 사마이에게 촉병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알렸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여기고는 영을 내려 전속력으로 촉병을 추격하라고 일렀다. 사마이 자신도 몸소 병력을 끌고 앞장서서 촉병을 쫓았다. 사마이가 어느 산 밑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에 멀찍이서 가던 촉병들이 갑자기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산 뒤에서도 촉병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명의 장군들도 한승상 제갈량이라고 쓰인 깃발을 휘날리며 수레를 호위하고 나왔다. 수레 위에는 제갈량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강유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며 외쳤다. 너는 우리 승상의 개교에 또 속았구나. 사마이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위병들도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마이는 미친 듯이 50여 리를 달렸다. 하우페와 하우헤가 달려들어 말 제갈을 잡은 후에야 겨우 멈춘 사마이는 두 장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 겨우 숨을 돌렸다. 사마이가 머리를 쌓아내며 물었다. 지금 내 머리가 온전히 붙어 있느냐? 얼마 후 수레 위에 앉아있던 제갈량이 나무로 빚은 목각 인형이었음을 안 사마이는 탄식했다. 나는 어찌하여 공명이 살아있다고만 생각하고 이미 죽은 것은 생각지 못했단 말인가. 촉군은 위군을 따돌리고 나서야 비로소 상복으로 갈아입고 곡을 하기 시작했다. 촉군들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제갈량의 죽음을 애도했다. 울다가 혼절하여 죽는 이들도 있었다. 슬픔에 빠진 이들 옆에서 불을 지르며 길을 끊는 병사들이 있었으니 바로 위원이 이끄는 병사들이었다. 강유는 다른 길로 돌아 위원의 포위를 빠져나가 천자에게 위원의 모반을 알리기로 했다. 유선은 제갈량이 세상을 떴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성통곡을 했다. 울다가 혼절하여 쓰러진 유선을 용상에 옮기니 깨어나서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태후와 백관들도 모두 목을 놓아 서럽게 울었다. 그때 위원과 양해는 서로 천자에게 표를 올려 상대가 모반을 꾀했다고 고했다. 유선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비위가 돌아와서 자세히 전말을 고한 후에야 위원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게 되었다. 장화는 유선을 안심시켰다. 승상은 진작부터 위원이 배반할 인물임을 알고 계셨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염려를 놓으십시오. 위원은 병력을 이끌고 남정으로 가서 양이, 강유 등 나머지 촉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양이는 제갈량이 준 비단 주머니를 풀어 쓰여있는 계략을 읽어보았다. 위원과 대적시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를 3번 외치면 한중 땅을 주겠다고 하여라. 영문을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양이는 쓰여있는 대로 위원에게 말했다. 네가 누가 감히 날 죽이겠느냐를 3번 외치면 한중 땅을 너에게 주겠다. 위원은 떠나가게 웃어대더니 목청 높여 외쳤다. 누가 감히 날 죽이겠느냐. 위원의 뒤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내가 죽이겠다. 그가 단칼에 위원의 목을 내리쳤다. 그는 위원과 모반을 약속한 마대였다. 제갈량이 죽기 직전 마대를 불러 귀에 대고 비밀리에 일러준 말은 바로 위원이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를 외치면 그 목을 치라는 것이었다. 위원의 반란을 진압한 촉군은 마침내 제갈량의 시신을 가지고 성도에 도착했다. 유선과 만조백관 모두가 상복을 입고 성 밖 20리까지 나가 제갈량의 시신을 맞아들였다. 황제부터 고위대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제갈량의 죽음에 목을 놓아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슬픔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귀신도 울리며 햇빛도 광채를 잃게 했다. 유선은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제갈량의 시신을 정군산에 안장시켰다. 제갈량의 죽음이 전해지자 동호의 군사 수만 명이 파국의 입구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유선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동호에 사자를 보내 어찌된 연유인지 알아보게 했다. 종애가 사자로 가서 손권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파국에 병사를 늘려 주둔시키셨습니까? 손권은 해명하였다. 위병이 제갈 승상이 돌아가신 틈을 타 촉을 침입할까 염려되어 군사를 주둔시켰을 뿐 다른 뜻은 없소. 승상이 돌아가신 후 우리 동호백관들도 상복을 입고 곡을 하였소. 어찌 촉과의 의리를 저버리겠소. 그러더니 금 화살을 꺼내어 꺾으며 단단히 맹세했다. 맹세컨대 촉과의 관계를 배신하면 내 자손의 대가 끊길 것이요. 송권은 사자를 보내 제갈량을 문상하게 했다. 때는 촉한 건흥 13년, 위는 청룡 3년, 오는 가와 4년이었다. 위, 촉, 오 세 나라는 모두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세월을 누리게 되었다. 위 황제 조예는 허창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호화로운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부역을 나와 궁전 짓는 일을 도와야 했으니 그 원성이 천하에 자자했다. 대신들은 상소를 올리며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간하는 신하들은 모두 차명에 처해지거나 벼슬을 박탈당하여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다. 조예의 사치와 방탕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는 불로장생을 누리고 싶은 욕심까지 생겼다. 무제가 장안궁에 백양대를 세우고 승로반을 손으로 받치는 거인 구리동상을 세운 후 그 승로반 위에 이슬을 받아먹어 장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영을 내렸다. 장안의 구리동상을 당장 옮겨오거라. 그러니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프고 피폐해져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일진광풍이 거세게 불어닥치더니 구리 기둥이 넘어져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000명에 달했다. 구리 기둥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옮겨올 수가 없사옵니다. 조예는 조금도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누어서 옮겨오거라. 조예는 제위에 오르기 전에는 아내 모씨와 무척 금슬이 좋았으나 조예가 주색과 여흥에 빠져 매일 박림원에 처박혀
미녀들과 노닥거리기 시작하고부터는 모 왕후를 멀리했다. 당연히 모 황후는 조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모 황후의 작은 원성이 조예의 귀에 들어가자 조예는 가차없이 조서를 내려 모 황후를 차명에 처해버렸다. 이후부터는 조예에게 불만이 있거나 간할 말이 있어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게 되었다. 조예가 주색에 취해 한창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상소 하나가 올라왔다. 요동태수 송공연이 모반을 꾀하여 스스로 연왕이라 칭하고 나섰습니다. 급보였다. 사마이는 당장 군사를 끌고 출정하여 양평을 포위했다. 갇힌 공소년은 양식이 떨어지고 성안의 원성이 높아지자 항복을 청했다. 공소년은 사마이가 투항의사를 전하러 온 사신마저 죽이자 몰래 성문을 열어 도주를 꾀했다. 그러다 사마이의 손에 잡힌 공소년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함으로써 요동의 난은 평정되었다. 조예는 주색을 지나치게 탐하니 건강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죽인 모 황후의 원혼에 시달리면서 병은 더욱 깊어져 갔다. 조예는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는 사마이의 조상 그리고 태자 조방을 불렀다. 태자는 사마이의 목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조예는 사마이에게 당부했다. 어린 태자를 경에게 부탁하오. 지금 태자방이 그대에게 보이는 정을 잊지 말아주시오. 유언을 끝낸 조예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조방은 선제 조예를 고평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명제라고 봉했다. 제위에 오른 조방은 시호를 정시 원년으로 바꾸었다. 조상과 사마이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을 합쳐 모든 정사를 꾸려갔다. 조상은 사마이를 존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대소사를 그와 함께 논의했다. 그런데 조상의 문객 중 하나인 하안이 조상을 부추겼다. 어찌하여 응당 주공이 도맡으셔야 할 일을 사마이와 나누십니까? 그러시다 사마이로 인해 주공께 후환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조상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권력의 무게가 사마이에게 실릴 것만 같았다. 조상은 점차 모든 일을 독점하여 처리하기 시작했다. 사마이는 심상찮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병을 핑계 삼아 아예 은신에 들어가 버렸다. 조상의 권력은 갈수록 강해졌다. 누각을 새로 짓고 금은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으며 춤과 노래에 능한 여인 30-40명을 거느리고 매일 연회를 베풀며 환락에 빠져 살았다. 그가 누리는 호화로움과 사치는 가히 황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세도와 권력을 전횡하여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사마이가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니 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조상을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조방은 이때 시호를 정시 10년에서 가평 원년으로 바꾸었다. 조방은 이승을 형주 자사에 봉하면서 영을 내리기를 사마이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올리는 척하며 상황을 탐지하고 오도록 일렀다. 사마이는 진즉 이러한 동향을 눈치채고 연극을 꾸몄다. 그는 초췌하고 지저분한 몰골로 병상에 누워 이불을 쌓안고 이승을 맞아들인 것 외에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귀까지 먹은 양 굴었다. 형주를 병주라고 말하고 간다를 온다라고 말한다거나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가쁜 숨을 내쉬었고 약을 마시면서 질질 흘려 소매를 적시기까지 했다. 누가 보아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환자의 모습이었다. 이승이 본 그대로 황제와 조상에게 전달하자 조상은 더욱 마음을 푹 놓으며 전혀 사마이를 경계하지 않았다. 사마이는 두 아들과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 은밀히 조상을 제거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루는 조상이 황제를 모시고 문무백관과 함께 선제의 제사를 모시러 갔다. 사마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사마이는 천자에게 조상의 죄를 고하며 역적을 처단하겠다는 표를 올렸다. 사마이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병력을 낙하에 주둔시키며 조상을 기다렸다. 조상은 재래의식이 끝나고는 황제의 일행과 더불어 신명나게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마이가 병력을 일으켜 자신을 처단하려고 황제에게 표를 올리자 소스라치게 놀라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조상 수하의 사람들은 조상에게 황제를 모시고 허도로 가서 기회를 보아 사마이를 치라고 권하였다. 청천벽력의 상황을 급작스레 맞은 조상은 하루 저녁 내내 눈물을 흘리고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내내 고민하던 조상은 병권만 내주면 해치지 않겠다는 사마이의 말을 믿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이는 조상이 왕위를 찬탈하고 역적 모의를 꾸몄다는 이유로 조상의 세 형제와 일가 1천여 명을 끌어내 삼족을 멸하였다. 조씨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갔다. 조상 일당이 죽고 난이 평정되자 조방은 사마이의 승상을 봉하고 구석을 내렸다. 이로써 사마씨 가문은 위국의 새로운 실세로 떠올랐다. 사마이와 두 아들은 함께 위나라 전국을 장악했다. 하우페는 사마이가 자신의 조카 하우연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3,000병력을 거느리고 모반을 꾀하였다. 옹주 자사 곽화가 군마를 이끌고 하우페를 토벌하러 와서는 하우페를 잡으려 개교를 썼다. 하우페와 대적하다 거짓 패하여 달아나는 척을 한 것이다. 하우페가 열심히 곽회의 뒤를 쫓는데 호련 뒤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곽회를 구원하러 온 군대였다. 곽회도 다시 말머리를 돌려 하우페를 쫓았다. 양쪽에서 협공하니 하우페는 대패하여 군사는 태반이나 꺾인 것은 물론 모반을 일으킨 이상 계속 위에 머물 수도 없었다. 묘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우페는 군사들을 이끌고 촉의 유선을 찾아가 투항했다. 강유는 하우페가 진심으로 항복해온 것을 알고는 연회를 베풀어 후하게 대접했다. 강유가 하우페에게 물었다. 지금 위국의 군정은 어떤가? 혹시 촉을 칠 기미는 없는가? 하우페는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지금 사마이는 왕위 찬탈에 눈이 멀어 바깥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막 등장한 빼어난 인재가 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등용하여 병법을 쓴다면 후에 촉과 오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강유는 궁금했다. 그 둘은 누구인가? 하우페는 주저없이 말했다. 하나는 종회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에입니다. 이들은 모든 병서를 꿰뚫고 있으며 육도 삼락에 능합니다. 강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깟 애송이들을 겁낼 것이 무엇인가? 강유는 하우페를 데리고 유선을 아련하러 갔다. 사마이가 정권을 찬탈하고 하우페를 해하려 하여 우리에게 투항했습니다. 지금 위국의 상황이 어지러운 듯하니 지금 군사를 일으켜 중원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인들과 맹약을 맺어 같이 거사를 꾀한다면 승산이 있는 일이옵니다. 비위는 만류했다. 제갈 승상도 못 이루신 일을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가 경솔하게 덤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선이 이를 허락하니 강유는 당장 강의 사자를 보내 후원을 청하고 구왕과 이음에게 명하여 동서 양쪽으로 국산의 성을 쌓게 해 앞부대의 거점으로 삼았다. 강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그 뒤를 이어 길을 떠났다. 드디어 촉과 위의 교전이 시작되었다.
구안과 이음은 수적으로 밀려 이길 수가 없었다. 성 안으로 후퇴해 들어가자 곽회는 이들 성의 식순을 끊었다. 군사들은 목이 타서 견디지를 못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성을 모두 잃을 게 분명했다. 강유가 하우페에게 개교를 물으니 곧장 가나였다. 지금 옹주가 비어 있습니다. 옹주를 공격하면 곽회는 이 두 성의 포위망을 풀어 군사를 옹주로 돌릴 것입니다. 강유는 그 말에 따라 옹주를 공격했다. 하지만 곽회는 이미 촉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내고는 모든 대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었다. 결국 강유는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양평관으로 도망쳐야 했다. 국산의 두 성은 기다려도 강의 구원병이 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위에 투항했고 강유도 패잔병을 이끌고 한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촉과 한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한편 사마이는 병이 들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위독해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사마이는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를 불렀다. 나의 벼슬이 태부에 이르렀으니 군신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어떤 이는 내가 딴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위국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다.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은 나란 일을 힘껏 보살피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것이다. 당부를 마친 사마이는 곧 숨을 거두었다. 위 황제 조방은 조서를 내려 사마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이때 오국의 육손과 제갈근도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제갈근의 아들인 제갈각이 나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태원 원년 가을, 호련 강풍이 크게 몰아치더니 오나라 선제 능의 잣나무와 소나무들이 몽땅 뽑혀서는 길거리 위로 날아와 거꾸로 처박히는 일이 일어났다. 참으로 불길하고 괴이한 일이었다. 이를 보고 크게 놀란 손권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로써 비등한 힘을 갖고 천하를 다투던 삼국의 원조 유비, 조조, 손권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손권의 아들 손냥이 손권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라 시호를 거능 5년으로 바꾸었다. 한바탕에 거센 피바람. 위의 사마 형제는 손권이 세상을 뜨고 나이 어린 손냥이 제위에 오르자 동호를 칠 것을 논의했다. 30만 대군을 일으켜 동호의 국경에 이른 사마소는 동홍이 동호를 치는 문지방인 것을 알고는 호준에게 동홍을 치라고 명령했다. 부교를 내리고 제방에 병력을 주둔시킨 호준은 병력을 동원하여 동홍의 동서 양쪽 성을 취하도록 명령했다. 오국의 태부 제갈각은 위병이 쳐들어와 동홍을 취하려 한다는 급보를 받자 동홍의 지원을 보내는 한편 정봉에게 일러 수로를 통해 은밀히 기습을 감행하도록 했다. 그 시각 진 안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던 호준에게 한 병사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아뢰었다. 오국의 수군이 쳐들어옵니다. 호준이 밖으로 나가보니 오군의 전함 10여 척이 병사 3천을 싣고 정박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호준은 술만 마셔댔다. 복설이 쌓인 데다 저들은 수적으로도 적으니 걱정할 바가 아니다. 오군은 단지 작은 단도 하나씩을 품고 위진을 덮쳤다. 아무 방비 없던 위병들은 날쌘 범처럼 덮쳐와 단도로 사정없이 공격하는 오군에게 당하고만 있었다. 오군 한 명이 위병 10여 명을 상대하는 꼴과 같았음에도 군심이 풀어질 대로 풀어진 위병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오병들에게 대패하여 쫓겨갔다. 위는 패보가 잇따르자 군사를 철수시키고 전쟁을 포기했다.
제갈각은 승세를 몰아 중원을 도모할 만하다고 보았다. 그는 바로 병력을 이끌고 위의 총요새인 신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신성을 지키던 장특은 성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오군의 기세가 사나운 것을 보고는 계략을 세워 100일 내에 투항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 제갈각이 보기에 신성은 그다지 오래 버틸 것 같지는 않았다. 제갈각은 상대가 투항하겠다는 말만 믿고서 마음을 놓았다. 그런 와중에 신성의 지원군이 도착했다. 장특은 성 안에서 제갈각을 공격하고 호준의 군사는 성 밖에서 치고 들어오니 제갈각의 군사는 위군의 공격 속에 갇혀 참패하고는 빈손으로 오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제갈각은 패해 돌아오자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병을 핑계 삼아 아예 조정에도 나가지 않았다. 황제 손량이 친히 가서 제갈각을 문병하고 문무백관들도 제각기 가서 문안을 청했지만 제갈각은 패전의 책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까 두려웠다. 그는 선수를 쳤다. 장수들의 과실을 문책하며 처벌을 내리기를 죄가 가벼운 자는 벼슬을 박탈하여 귀양 보내고 죄가 무거우면 차명에 처했다. 한바탕에 거센 피바람이 불어닥치니 만조백관은 모두 제갈각을 원망하고 증오하게 되었다. 대신들은 제갈각의 전황에 대해 불만이 날로 커져갔다. 그 중에 손준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제갈각이 어림군을 장악하여 자신의 권한을 빼앗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손주는 천자를 뵙기를 청하여 은밀히 아뢰었다. 제갈각이 권세를 빌어 궁안의 대신들을 함부로 학살하고 내쫓으니 이는 폐하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동입니다. 어서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시지요. 손량도 그 계략에 찬성했다. 짐도 항상 그가 두렵고 거슬렸소. 경들은 충신들이니 믿고 맡기겠소. 은밀히 그를 처단하시오. 손량은 제갈각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제갈각은 느낌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손주는 연회 중에 느닷없이 제갈각의 목을 쳤고 그 집안의 삼족을 멸하니 이때부터 오국의 정권은 손준에게로 넘어갔다. 제갈각은 죽기 전 강유에게 서신을 보내 함께 위를 치자고 했었다. 강유는 천자에게 표를 올리고 윤허를 얻어 20만 대군을 일으키기로 했다. 이후 강유에는 동우가 대패하여 물러간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오하의 맹약에 따라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다. 남한은 가장 풍족하고 둔병하기 적합한 곳이었기에 강유는 동정에서 남한을 직접 취하기로 했다. 강유는 강국에도 사람을 보내 강왕에게 지원병을 요청했다. 지난번 초기 위를 정벌하면서도 강국에 병력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병력을 보내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지원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했다. 초계 사자는 강왕에게 선물할 금은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강국으로 갔다. 강왕 미당은 금은보화를 보자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다. 강왕은 촉국의 병사들을 지원하여 전쟁을 돕기로 하고 강 장군 아하와 소가를 선봉으로 삼고는 몸소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남한으로 갔다. 위에서는 강유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서지를 선봉으로 하여 촉병을 막아내도록 했다. 촉군은 동정에서 서지를 이끄는 위병과 마주쳤다. 양평 군대는 몇 차례의 혈전을 벌였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강유는 위를 물리칠 계략을 세웠다. 강유가 모구유말을 써서 군량을 운반하기 시작하자 서질은 촉군의 군량을 빼앗으면 촉군이 저절로 물러갈 것만 같았다. 매복해 있다가 목우유마로 군량을 나르는 촉군을 덮치니 촉병은 뿔뿔이 달아났다.
위병이 빼앗은 군량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눈앞에 병기를 가득 실은 수레가 길을 막고 있었다. 위병이 수레를 치우고 길을 재촉하려 하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나더니 촉병에 쏟아져 나왔다. 강유의 창끝이 서지를 향해 날아왔다. 말에서 굴러떨어진 서질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저 세상으로 갔다. 대패한 위병들이 촉에게 항복하니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하우페는 위병들의 옷과 깃발을 몽땅 빼앗고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너희들은 어서 위병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위군의 기치를 들고는 위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거라. 위진의 병사들은 촉군이 변장을 해서 들어오자 응당 아군이라고 생각하여 진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변장한 촉병들이 밀고 들어와 위병들을 기습하자 사마소는 손쓸 틈이 없었다. 사마소는 패전병을 끌고 청룡산으로 도주했다. 하나뿐인 청룡산의 길은 강유가 가로막고 있고 산속에는 물마저 모자랐다. 게다가 촉병이 겹겹이 산을 에워싸고 있으니 사마소와 위병은 도가내든 쥐였다. 또 청룡상의 셈은 하나였으니 하루에 100여 명 마실 양밖에는 되지 않았다. 위의 병사는 6천이었다. 사마소는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내가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주부 왕도가 이를 듣고는 권하였다. 물을 달라고 축원을 해보시지요. 사마소도 그 말을 따라 샘을 올라가서 절을 올리고는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 제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물을 주셔서 여러 목숨을 살리게 해주소서.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축원이 끝나자 샘물이 갑자기 용솟음쳐 올라왔다. 샘물은 끝이 없어 퍼도 계속 넘쳐나왔다. 위병들은 갈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곽회는 사마소가 철롱산에 갇혀 있고 강이 촉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진태와 5천 병사를 시켜 강왕을 찾아가 거짓 항복을 하게 했다. 진태는 강왕에게 말했다. 곽회는 항상 저를 경계하여 없애려 합니다. 왕께서 저와 손잡고 곽회를 치시면 성공은 틀림없습니다. 강왕은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며 좋아라고 진태를 받아들였다. 진태와 강왕은 병사를 끌고 곽회의 진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강병들은 미리 파놓은 함정 속에 굴러 떨어지고 진태는 말을 돌려 곽회와 강희진으로 쳐들어가니 강병은 대패하고 강왕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곽회는 강왕 미당에게 나무랐다. 그대같이 충성스럽던 자가 이게 무슨 짓인가. 미당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그대를 한번 믿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네. 철롱산으로 가서 촉병의 포위를 풀어 사마소를 구하라. 미당은 이를 응낙하고 군사를 끌고 철롱산으로 갔다. 미당은 강병을 대동하고 초경으로 가서 강유를 만났다. 그런데 미당이 끌고 온 강병 중에는 변장한 위병이 태반이었다. 위병과 강병은 같이 강유의 촉병을 향해 몰려들어 공격해대었다. 강유는 칼 한 자루도 챙길 틈도 없이 황망히 말에 올라 도주하기 시작했다. 강유에게는 달랑 살없는 활만 하나 있을 뿐이었다. 곽회가 강유에게 활을 쏘았다. 위잉 소리가 나자 강유는 날아온 화살을 손으로 정확히 잡아냈다. 그리고 자기 활에 날아온 화살을 걸어 곽회를 겨냥하여 쏘았다. 강유의 화살은 곽회의 면상을 정확히 맞추었고 곽회는 그 상처로 죽음을 맞이했다. 강유는 대패하여 한중으로 돌아갔고 사마소는 무사히 철롱산에서 빠져나가 조정으로 복귀했다. 조방은 사마 형제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정사를 좌지우지하며 지지 세력을 엄청나게 늘리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의 재위가 찬탈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조방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사마사 형제가 대권을 농락하고 역적질을 하니 그대들은 짐의 조서를 받들어 역적 사마소와 사마사를 토벌하라. 조방은 이를 옷 속에 감추고 있다가 하후연 이풍 그리고 자신의 장인인 장집을 불러 은밀히 혈서를 건넸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황제를 동정하고 사마 형제를 죽이기로 맹세했다. 궁 밖으로 나서던 장집 등 세 사람이 사마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사마사는 세 사람의 눈이 모두 붉어져 있고 이상하리만큼 비장한 분위기를 띠고 있자 낌새를 알아차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토록 늦은 시간에 퇴조하느냐. 눈물까지 짜면서 황제의 방에서 뭔가 작당을 한 게로구나. 사마사가 병사들에게 명했다. 이자들의 몸을 뒤져보거라. 그들에게서 황제의 혈서가 나오자 사마사는 분을 감추지 못했다. 니놈들이 감히 우리 형제를 모해하려 했느냐. 날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곧장 영을 내려 세 사람의 허리를 잘라 죽이도록 한 사마사는 거리에 시신을 걸어두고 그들의 삼족을 멸해버렸다. 사마사는 장집의 딸이며 조방의 황후인 장황후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마사가 당장에 황제의 방으로 가니 황제는 황후와 함께 사마 형제를 토벌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사마사가 불쑥 들어오니 흠칫 놀라며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마사는 황제의 혈서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저희 부친이 폐하를 제 위에 모셔 충성을 다하였고 저희 형제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꾸미셨습니까? 황제와 황후는 겁에 질려 벌벌 떨 뿐이었다. 사마사는 장황후를 끌어내서 동화문 안에서 흰 비단으로 목매달아 죽게 하니 이는 조조가 복황후를 죽였던 비사를 생각나게 했다. 사마사는 관리를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태우를 찾아가서는 아뢰었다. 조방을 폐위시켜야겠습니다. 태우는 사마사가 두려워 이를 허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방은 원래 지위인 제왕으로 강등되어 울면서 옥새를 반납하고 쫓겨났다. 사마사는 태우에게 간하여 고귀향공 조모 세 황제로 세우고 시오를 정원 원년으로 고쳤다. 사마사는 대장군으로서의 권세가 더욱 커져 황금 도끼를 하사받는가 하면 선소를 올리지 않고도 조정에 출입하며 입조시 절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아뢰 때도 이름을 대지 않고 칼을 차고 입궁할 수 있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 정원 2년을 맞았다. 양주 도독 광구검과 자사 문음은 사마사가 황제를 폐위시킨 데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모아 사마사를 토벌하기로 맹세했다. 이들이 난을 일으키니 사마사는 대경 실색하였다. 사마사는 이때 눈에 난 종기를 없애느라 칼로 째는 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타고 출정하기로 했다. 사마사는 병력을 음수 위로 진병시키고 중군은 음교에 주둔시켰다. 회남 남둔성은 군사적 요충지였으므로 반드시 쟁취해야 할 땅이었다. 위군과 관구검이 이끄는 양편 군대는 모두 출동하여 남둔으로 향했다. 관구검은 위병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관구검이 남둔에 이르러 보니 이미 사마사가 보낸 군대가 점령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관구검은 수춘과 낙가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돌려 항성으로 갔다. 자사 문음과 그의 아들 문왕은 관구검의 명에 따라 낙가를 지키기 위해 병마를 거느리고 달려갔다. 이곳에도 진즉 위병이 도착하여 진을 치고 있었지만 영체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문왕은 문음에게 말했다. 적이 아직 영체를 완비하지 않았으니
아버님과 제가 군사를 나누어 심야에 기습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문왕은 나이를 어렸으나 용맹과 기지가 비범했다. 밤이 되자 문왕은 군사를 이끌고 손에는 구리채찍과 장창을 들고 종횡무진으로 위진을 기습해 들어갔다. 이에 맞아 죽은 위병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붙인 문음의 병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았다. 게다가 등에마저 병력을 끌고 위군을 응원하러 오자 문왕은 단신으로 철편을 던지며 위병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문음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문왕이 도주한 뒤에야 위진을 발견했다. 이때는 등해의 군대까지 합세한 뒤였기에 문음은 발견한 위군은 그를 뒤쫓아 공격해왔다. 문음은 함성으로 도망쳤으나 위병의 삼노군이 공격해오자 항성의 형세가 위급해졌다. 문음 부자는 할 수 없이 동호의 손준을 찾아가 투항했다. 관구검은 항성이 위군에게 점령당하자 신현으로 도망쳤다. 신현성의 현령 송백은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며 관구검을 환대했으나 관구검이 만추에서 쓰러지자 목을 베어 위군에게 바쳤다. 이로써 회남의 난은 평정되었다. 사마사는 종기가 터진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제갈탄을 불러 양주의 군마를 총감독하라고 위임시키고 자신은 조정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허창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마사의 병은 손쓸 수 없이 악화되어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었다. 사마사는 급히 아우 사마소를 불렀다. 사마소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형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사마사가 소리쳤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충책을 너에게 맡기니 부디 매사에 신중하고 가벼이 남을 신뢰하지 말거라. 사마사의 안구가 눈꺼풀 속에서 튀어나오더니 사마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숨을 거두었다. 사마사의 죽음은 촉에도 알려졌다. 강유가 유선에게 보고를 올렸다. 사마사가 죽고 그의 아우가 정권을 잡아 몹시 어수선합니다. 이 틈을 놓치지 말고 중원을 도모해야 합니다. 유선도 이를 허락하여 강유는 병력을 끌고 조수로 갔다. 옹주자사 왕경이 위군을 끌고 강유를 막으러 오자 강유는 배수진을 쳤다. 뒤는 무림으로 패하면 빠져 죽는 길밖에 없었다. 촉병은 결사적으로 위병과 격전을 벌였다. 게다가 하우페와 장익이 병력을 이끌고 위군의 뒤를 치니 위군은 앞뒤로 공격을 받아 꼼짝없이 대패했다. 왕경은 촉병의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적도성으로 도주하고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강유는 군사를 몰아쳐 적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해대었다. 며칠을 두고 적도성을 공격했지만 전혀 함락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강유는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했지만 별다른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등해와 진태가 병력을 끌고 적도성 촉군 포위망을 풀러왔다. 강유는 그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저들은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해 있고 아직 진영도 자리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져야 한다. 촉군이 진태와 등해의 진을 기습했으나 등해는 이미 상대의 술수를 예상하고 계략을 짜놓고 있었다. 강유의 군대는 순식간에 위병에게 포위당했다. 강유는 쫓아오는 위군을 막아내고 종제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옹주자사 왕경은 진태와 등해 덕분에 적도성의 포위망이 풀리자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연회를 베풀어 공을 치하하고 감사를 표했다. 등해가 왕경에게 말했다. 강유는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각 요새에 영체를 세우고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등해 자신은 각 조의 요새에 둔병시키고 옹주와 양주의 군사를 매일 훈련시키며
촉의 침입에 대비했다. 등의 예상대로 강유는 기산에서 병사를 훈련시키며 재차 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등의 역시 기산의 영체를 세우고 병사를 주둔시켜 촉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강유는 이를 보고 혀를 찼다. 참으로 등에는 스승인 공명과 겨룰 만한 인물이다. 강유는 국리 끝에 기산에는 100여 명의 병사만 남겨 그들이 매일 옷을 바꿔 입으며 순시를 돌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남한을 취하러 떠났다. 등에는 이 개교마저도 빤히 꿰고 있었다. 등에는 밤새 말을 달려 무성산으로 가서 강유를 막는 한편 상규와 당곡의 병사를 매복시켜 강유가 가는 길을 끊어놓았다. 강유는 남한의 요새인 무성산을 취하면 남한은 절로 함락되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무성산으로 진격한 것인데 그곳에는 등에가 매복시켜 놓은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병사들에게 대패해 쫓겨가던 강유는 상규를 취하러 돌아가기로 했다. 상규는 반드시 당곡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당곡을 지나던 강유는 역시나 사방에 매복된 병사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다행히 하우페가 군사를 몰고 와 간신히 작은 길로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진태의 병사가 매복하여 길을 끊고 있었다. 뒤에서는 등해가 추격하고 있으니 정말로 진퇴양난이었다. 위기 일발의 순간에 장희가 지원병을 이끌고 강유를 구하러 왔다. 촉군은 장희의 결사전으로 어렵게 포위망을 뚫었지만 무수한 군사를 잃었고 장희도 전사하고 말았다. 등해의 활약으로 촉군을 물리치자 사마소는 등해의 벼슬을 높여 등용했다. 이때 사마소는 제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사마소는 먼저 자신의 오른팔 신복인 가충을 회남으로 보내 제갈탄의 마음을 떠보게 했다. 제갈탄은 가충을 매섭게 꾸짖으며 굳게 절개를 지킬 뜻을 내보였다. 가충은 돌아와 사마소에게 전했다. 제갈탄은 주군의 큰 우원거리입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사마소는 제갈탄에게 사자를 보내 그를 사공에 봉하니 상경하라는 칙서를 전했다. 한편으로 양주 사자 잉님에게 밀령을 보내 제갈탄을 죽이도록 지시했다. 제갈탄은 사마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칙서를 가져온 사자를 고문하여 자신을 제거하려는 모든 음모를 자백받은 제갈탄은 사자의 목을 치고 군사를 이끌며 양주로 향했다. 제갈탄은 양주성 안으로 사납게 쳐들어가서는 앙림을 꾸짖고 단칼에 그의 목도 쳐버렸다. 천자에게도 표를 올려 사마소의 역적 음모와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여 올렸다. 제갈탄은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등 사마소를 토벌할 채비를 갖추었다. 또한 장사 오강을 시켜 동호로 보내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낼 테니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동호에서는 승상 손준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사촌동생 손침이 병권을 장악하고 정사를 꾸려가고 있었다. 오강에게서 제갈탄의 뜻을 전해받은 손침은 7만 군사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손침은 영을 내려 대장군 전역과 전단을 주장으로 삼고 우전을 후군으로 삼고 주의와 당자를 선봉으로 하여 몸소 병력을 끌고 후군을 지휘하기로 했다. 사마소는 제갈탄이 동호와 손을 잡고 자신을 제거하려 하자 직접 군대를 끌고 대적하려 했다. 가충이 그런 사마소에게 물어왔다. 만일 주군께서 허창을 비운 틈에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어쩝니까? 차라리 표를 올려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천자께서 친히 토벌하라고 하시면
훨씬 명분이 서고 안전할 것입니다. 사마소는 가충의 진언에 몹시 흡족해 했다. 사마소는 태훈을 협박하여 천자의 친정을 허락받았다. 사마소는 왕기를 선봉으로 삼고 석포와 주태를 좌우군으로 삼아 자신의 수레를 첩첩이 둘러싸 호위하게 하고는 천자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제갈탄을 토벌하러 갔다. 종애가 사마소에게 간하였다. 노새와 나귀와 수레를 사서 전장에 풀어놓으면 동호의 군사들은 이들을 취하느라 싸울 의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 이들을 대패시킬 수 있습니다. 사마소는 그 말에 따라 천장에 소, 말, 노새, 나귀들을 가득 흩어놓았다. 과연 오병들은 가축들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순간 왕기가 선봉이 된 사마소의 군사들이 치고 들어오자 오병들은 대패하여 안풍으로 쫓겨갔다. 제갈탄은 수춘으로 들어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수세를 취했다. 동호 장군 주의가 수춘으로 가서 제갈탄을 구하려 했으나 중도의 위병들을 만나 대패하고 안풍으로 되돌아왔다. 손님은 대노하여 부르짖었다. 너는 위군에서 패하는 재주밖에 없구나. 너 같은 장수는 쓸모가 없다. 손님은 주의를 끌어내어 차명에 처해버리고는 전단과 그의 아들 전휘를 불러 출정을 명했다. 만약 너희가 위병을 물리치지 못하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단과 전휘가 나아가 위군의 수와 기세를 보니 승산이 전혀 없었다. 그들 부자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두려워서 위군에게 냉큼 투항하고 말았다. 제갈탄은 구원병은 오지 않고 양식은 다 떨어져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홀로 성을 지키고 있었다. 문음이 제갈탄에게 간하였다. 양식이 다 떨어져가니 북쪽의 군사들을 성 밖으로 보내서 군령을 줄여야겠습니다. 제갈탄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다. 뭐시 어째? 모자란 군사를 또 내보내라니 너는 틀림없이 딴 마음을 먹었구나. 당장 이놈을 참아거라. 문음의 아들 문왕과 문우는 부친이 이처럼 죽음을 당하자 성벽을 뛰어넘어 도망쳐서는 위군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수춘성의 인심도 변하기 시작했다. 종애가 사마소에게 간했다. 수춘성의 군심이 변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소도 이를 허락하여 대군에게 수춘성을 치라고 영을 내렸다. 수춘성 북문을 지키던 수장 증선은 성문을 활짝 열고 위군을 맞이했다. 제갈탄은 황망히 군사를 끌고 대적하러 나가다 위장 호분과 마주쳤다. 호분이 칼을 허공에서 내리치자 선열이 공중에 뻗치면서 제갈탄의 머리가 굴러 떨어졌다. 다른 장수들은 모조리 위군에게 항복했다. 이로써 회남의 제갈탄이 일으킨 의거는 완전히 평정되었다. 초광 유선의 항복. 한편 초계 강유는 제갈탄이 의거를 일으키고 사마소가 천자와 함께 이를 정벌하러 나섰다는 보고를 듣고는 크게 기뻐했다. 강유는 천자에게 표를 올렸다. 지금 위국이 비어있으니 이때 위를 쳐야겠습니다. 유선도 이를 허락하자 강유는 서천장수인 부첨과 장서를 앞부대의 선봉으로 삼고 낙곡으로 가서 심령을 넘어 장성을 취하러 갔다. 장성을 지키는 장수 사마망은 강유가 군사를 몰고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서둘러 부장 왕진과 이붕에게 명하여 군사를 성 밖에 주둔시키고 촉병을 맞아 싸울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양쪽 군대는 교전을 벌였다. 부첨은 무예가 빼어난 장수로 강유의 지극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
왕진과 이붕이 부첨과 대적했으나 그들은 부첨의 적수가 못 되었다. 이붕은 부첨의 창에 맞아 숨지고 왕진은 부첨의 손에 땅에 내던져졌다가 어지러이 날리는 촉병의 창에 맞아 전사했다. 사마망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두어 장성으로 돌아와서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아니했다. 촉군은 화포를 쏘고 불을 지르며 장성을 공격했다. 성 안의 초가집에 불이 붙어 타오르니 성 안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성 안에는 서럽게 통곡하는 위병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강유가 나무에 불을 지펴 성 밖에서도 불을 지르고 있는데 호련 뒤에서 위군의 함성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등해의 아들 등충이었다. 강유가 등충과 결전을 벌이다 등충이 강유에게 잡히기 직전 등해가 아들을 구하러 왔다. 등해는 등충을 구해 군사를 거두고는 본진으로 돌아갔다. 이날부터 등해는 진영을 지키고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마망도 역시 성을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모두 촉군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협공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강유는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위군이 응하지를 않자 부하통이 치밀었다. 그러던 하루는 염탐군이 달려와 숨가쁘게 급보를 전했다. 제갈탄이 위군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군은 모두 위군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사마소는 이미 병력을 돌려 장성을 구하러 온답니다. 강유는 숨이 넘어가도록 놀랐다. 만일 이러다가 사마망, 사마소, 등해가 삼면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촉군은 그 길로 전멸인 것이었다. 강유는 조용히 군사를 물리기 시작했다. 동호의 손침은 제갈탄을 도와 출정했던 오군이 대패한 후 위군에게 투항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광분하여 투항한 장수의 기솔들을 잡아다가 모두 차명에 처해버렸다. 오나라 황제 손량은 무척 총명하고 사리에 밝았으나 국가 실권을 손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힘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손량은 손침이 걸핏하면 사륙을 저지르고 전횡을 일삼자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손량은 눈물을 흘리며 장인 전기에게 호소했다. 손침이 짐의 권력을 모두 앗아가고 사륙을 밥 먹듯 하며 짐을 기만하니 이대로 두었다고 무슨 후환이 있을지 두렵습니다. 전기는 손침을 없애겠다고 비밀리 약속을 하고 이를 도모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기가 이를 꾸미는 과정에서 모친에게 말이 새 나가고 말았다. 손침은 전기의 외삼촌이었으니 전기의 모친이 남동생을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몰래 편지로 전기의 음모를 알려주므로 손량과 전기의 음모를 알게 된 손침은 일찌감치 대궐을 포위하여 손량을 폐위시켰다. 손량은 눈물을 흘리며 한 맺힌 궁전을 떠나야 했다. 손침은 손량의 동생인 손유를 새 황제로 세우고 연호를 영안 원년으로 고쳤다. 손침은 승상자리에 앉아서는 자기 일가 친척들을 모두 높은 벼슬에 봉하였다. 손유는 제위에 올랐으나 손침의 그늘에 가려진 실권 없는 허수아비 황제일 뿐이었다. 어느 날 손침이 손유에게 술을 바쳤으나 손유가 이를 거절하며 받지 않자 손침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손침은 무창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무기고에서 병기를 이동시키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눈치챈 손유는 노신장포 정봉과 비밀이 만나 손침을 없앨 계교를 짰다. 동지 뒤 세 번째 술일인 나빌. 손유는 각 군신들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겠으니 손침에게도 자리를 같이 하라고 일렀다. 손침이 거드름을 피우며 대궐로 들어오자 손유는 황망히 옥좌에서 일어나 그를 맞아들여 상좌에 앉혔다.
손침이 안하무인인 태도로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장포가 호령을 했다. 어서 저 역적을 끌어내려라. 무사들은 비호처럼 달려들어 손침을 결박시켰고 그와 동시에 소녀가 망설임 없이 명하였다. 당장 저놈을 참아거라. 손침은 비굴하게 꿇어앉아 목숨을 구걸했으나 황제 소녀의 뜻은 완강했다. 손침의 머리는 순식간에 굴러떨어졌고 그의 삼족도 모조리 죽음을 당하였다. 촉에서는 동호 황제가 권위를 찾았다며 사신을 보내 축하를 해왔다. 동호에서는 서루로 사자를 보내 답례를 했다. 서루가 돌아오자 소녀가 물었다. 요즘 촉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서루는 본대로 아뢰었다. 중상시 황후가 건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주 유서는 어리고 유약한 데다 주색에만 빠져 황후에게 국정을 모두 맡겨두고 있습니다. 만조백관도 그에게 아부하는 자들 뿐이니 조정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직언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들판에 나가보면 백성의 얼굴에는 굶주린 빛만 가득합니다. 소녀는 촉에 서신을 보냈다. 사마소가 머지않아 왕위를 찬탈하고 오와 촉을 침범할 듯하니 대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강유는 크게 기뻐하며 또다시 표를 올려 위를 정벌하기를 청했다. 유선이 이를 윤허하자 강유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으로 가서 곡구에 진을 쳤다. 등에는 이를 미리 내다보고 지하에 굴을 파놓고 촉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촉군의 진영은 바로 등에가 파놓은 땅굴의 입구와 맞닿아 있었다. 등에가 쾌제를 부르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밤이 되자 위군은 땅속에서 나와 촉진을 기습했다. 촉군 역시 위군이 야밤에 공격을 할 것을 대비하여 갑옷도 벗지 않고 있었다. 강유는 말을 타고 막사 앞에서 소리쳤다. 절대 영체에서 나오지 마라. 어서 적에게 화살을 쏘아라. 강유가 병사들에게 명함과 동시에 화살이 쏟아지니 위군은 촉진의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음날 강유와 등에는 서로 진법을 써서 겨루었다. 강유는 장사권 지진을 쳤다. 등에는 그 속에 빠져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방에서 촉군의 함성과 군마가 쏟아져 나옴에도 힘을 쓸 수 없자 등에는 점점 지쳐갔다. 내가 내 재주만 과신하여 강유의 계교에 넘어가는구나. 그가 한탄하고 있을 때 사마망이 진을 뚫고 들어와 등에를 구해냈다. 강유의 진법에 혼쭐이 난 등에는 진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간책을 쓰기로 했다. 등에는 당균을 촉으로 보내 중상시 황후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매수했다. 황후는 예상대로 뇌물을 받자 홀딱 넘어와 강유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거짓 고백을 유선에게 전달했다. 이를 고지 들은 유선은 조서를 내려 강유를 돌아오게 했다. 강유는 승리를 거두고도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리고 돌아와 유선을 아려내야 했다. 와보니 조정에는 강유가 돌아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였다. 강유는 그제야 등해의 이간책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강유가 유선에게 아뢰었다. 소인은 한 번 더 군사를 일으켜 역적들을 도벌하여 선제와 제갈승상 그리고 폐하께 입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부디 이후로는 의심치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유선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더니 한참 후에 입을 떼어 말했다. 경은 일단 한중으로 돌아가시오. 위에 다시 병고가 생긴다면 그때 정벌하는 것이 좋겠소. 강유가 유선의 의심을 사서 군사를 돌려 돌아가자 사마소는 은근히 기뻤다. 촉은 군신이 서로 믿질 못하니 필경 머지않아 나라 안에서 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촉을 쳐야겠다. 그러자 가충이 만류했다.
지금 폐하께서 주군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폐하께서 잠룡시라는 시구를 지은 것으로 보아도 주군이 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만일 지금 조정을 비우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마소는 가충의 말을 듣고는 촉을 치는 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하루는 사마소가 칼을 차고 전상에 올라서는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조모에게 닥달하였다. 그래 잠룡시를 지으셨다고요. 그 시 속에 제 이야기를 비꼬아 놓으신 듯한데 이는 어찌된 일입니까? 조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조모는 더 이상의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늙고 힘없는 수백 명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사마소를 치겠다고 나섰다. 충신들은 울면서 거듭 말렸다. 이는 양 몇 마리를 거느리고 호랑이 수백 마리와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디 인내하시고 천천히 이를 도모하소서.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 황제의 수레를 호위하여 성 밖으로 나가는데 가충과 성제 등 단단히 무장한 사마소의 신복들과 마주쳤다. 가충은 성제에게 명령을 내렸다. 주군이 저자를 죽이라고 명하셨다. 성제의 창은 조모의 등으로 날아와 사정없이 꽂혔다. 조모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사마소는 조모의 죽음을 알고서 슬퍼하는 척하느라 수레에 머리를 부딪히며 수선을 피웠다. 그리고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개교를 꾸몄다. 니놈이 폐하를 시해했으니 응당 죽어야겠다. 당장 저놈을 차명에 처하거라. 사마소는 성제를 참해버렸다. 가충의 무리는 사마소에게 권했다. 이제 응당 주군께서 제 위에 오르시는 것이 타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사마소는 이를 거부했다. 옛적 문왕은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고도 은을 섬겼고 위무제 조조께서도 제 위에 오르지 않으셨다. 사마소는 조조의 손자이며 조우의 아들인 조안을 황제로 세우고 시호를 경환으로 고쳤다. 강유는 사마소가 조모를 시해했다는 소식을 듣자 분연히 일어났다. 다시 위를 정벌할 명분이 섰다. 강유는 유선에게 표를 올려 군사를 일으키길 청하는 한편 동호에도 서신을 띄워 함께 출병하길 권했다. 유선이 이를 허락하니 강유는 대군을 일으켜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해갔다. 등에는 촉병의 삼노군이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책을 고심했다. 그런 등에에게 왕관이 나서더니 개교를 내놓았다. 등에는 흡족해하며 이를 따르기로 했다. 왕관은 위병들을 데리고 거짓으로 강유에게 항복했다. 왕관의 계략을 꿰뚫어 본 강유는 쾌히 항복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왕관에게 촉군의 군량을 운반하게 하고 몰래 군사들을 시켜 그의 행동을 감시하게 했다. 왕관은 강유가 자신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더 고단수의 계략을 꾸미고 있음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왕관을 감시하던 촉병은 드디어 왕관이 등에에게 보내는 밀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8월 25셋 날에 촉군의 양식을 빼돌려 위진으로 갈 터이니 골짜기에서 이를 맞아들이라는 내용이었다. 강유는 서신의 날짜를 위조하여 등에에게 보내고는 등에를 칠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등에는 왕관의 밀서를 받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정해진 날짜에 군사를 끌고 나갔다. 물론 강유의 개교가 있으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호련 사방팔방에서 매복해 있던 촉군이 쏟아지며 위병들을 애워쌌다. 등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길을 찾았다. 온통 들리는 고함은 그를 노리는 함성이었다. 등에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던지고 보병들 사이에 묻혀서 도망쳤다. 모든 일이 들통나고 틀어진 것을 알고 있던 왕관은
모든 요새와 길목에 불을 지른 뒤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도망갔다. 강유는 왕관이 위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한중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중에 변고가 생길까봐 두려웠다. 강유는 등해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밤새 왕관을 뒤쫓았다. 왕관은 촉병에게 쫓겨 부상을 입고 포위당하자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유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왕관이 불태운 길들을 복구하고 군마와 병기를 정돈해 나갔다. 채비가 끝나자 강유는 다시금 유선에게 표를 올려 위를 정벌할 뜻을 밝혔다.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유선은 이번에도 강유의 출정을 허락했다. 강유가 출정을 앞두고 노장 요화에게 물었다. 어느 곳을 먼저 취하는 것이 좋겠소? 요화는 직언했다. 해마다 정벌을 일삼아 군사를 일으키니 병사와 백성들의 생활이 편안치 않습니다. 게다가 등에는 가벼이 볼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출정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강유는 대노했다. 그렇다면 장군은 남아서 한중을 지키시오. 강유는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감행했다. 하우페는 앞부대의 선봉대장이 되어 조양을 취하러 갈 길을 재촉했다. 하우페가 조양이 이르러 보니 성문이 모두 활짝 열려 있고 백성들도 모두 피난을 가서 텅 빈 것 같았다. 하우페는 이를 보고 웃었다. 위군이 조양을 버린 모양이다. 그가 거침없이 대군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북소리, 쾡가리 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더니 현수교가 번쩍 들렸다. 하우페가 위병의 개교에 떨어진 것을 깨닫고 군사를 돌리려 했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성 위에서는 촉병의 머리 위로 돌멩이와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우페는 500명의 군사와 함께 살과 돌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강유는 하우페가 죽은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 곧 정신을 수습한 강유는 장익에게 밀령을 내려 기산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번에도 등에는 강유의 계략을 정확히 읽어냈다. 뒷산에 매복해 있던 위의 군사들은 촉병이 들어오자 사방에서 쳐들어갔다. 장익은 때 아닌 복병을 만나자 새가 밀리고 피로해왔다. 다행히 강유가 병력을 끌고 와 앞뒤에서 위병을 치니 등에는 군사를 거두고 본체로 돌아가 꼼짝을 하지 않았다. 촉병은 위진을 둘러싸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강유가 위병과 격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선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조서가 빗발치듯 내려왔다. 유선은 여전히 내시 황후에게 미혹되어 그에게 정사를 맡기고 자신은 술과 여색에 빠져 방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우장군 여무는 아무 재주도 공도 없었으나 황후에게 아첨을 잘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황후는 강유 대신 여무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황후는 유선에게 아첨하였다. 강유는 여러 번 출정해도 아무 공도 없이 출병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 돌아오게 하시고 여무를 그 자리에 앉혀 중원을 도모함이 좋겠습니다. 유선도 이를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 강유에게 어서 조정으로 복귀하라고 재촉한 것이다. 강유는 어쩔 수 없이 위병과의 격전을 중지하고 조용히 군사를 물려나갔다. 등에는 강유가 개교를 쓰는 줄 알고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조정으로 돌아온 강유는 내시 황후의 농락에 놀아나 불려온 사실을 알고는 분해서 죽을 것 같았다. 강유는 유선을 아련하자 머리를 조아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폐하, 응당 황후를 죽이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는 영제 시절 십상시보다 더한 자입니다. 황후를 살려두면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유서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경은 극간대시를 뭐 그리 개의하십니까? 강유는 비설한 극정을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극정은 지극한 심정으로 권유했다. 장군에게 화가 미치기 전에 옛날 제갈승상을 본받아 처신하십시오. 답중은 비옥한 곳이니 천작게 하뢰어 그곳으로 내려가 둔전을 하십시오. 장군께서 화를 당하시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강유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강유는 군사 6, 7만 명을 거느리고 답중으로 가 농사를 지어 군량을 비축하고 기반을 잡으며 위병을 견제하였다. 첩자를 통해 촉의 정황을 전해 듣던 사마소는 종애와 등애를 불러 논의했다. 촉의 후주는 무능하고 방탕하여 강유는 둔전을 한다니 이때 촉을 쳐서 후원을 없애야겠소. 사마소는 촉을 칠 채비를 갖추게 했다. 그러자 종애는 전함을 만들게 하고 수군을 훈련시켰다. 이에 사마소가 괴이쩍게 여기며 물었다. 어찌하여 촉을 치는데 군함을 만드는가? 종애가 자신의 계략을 토로하였다. 수군을 훈련시키고 전함을 만들면 동호를 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하면 촉은 우리를 경계치 않을 것이며 촉이 나중에 동호에게 구원을 청한다고 해도 동호는 우리의 움직임이 두려워 감히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함이 완성되면 동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마소는 종애의 지모가 뛰어난 것을 알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나 의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싹트기 시작했다. 답중에 있던 강유는 종애와 등애가 병력을 끌고 촉을 치러 온다는 급보를 받고는 대경 실색했다. 급히 유선에게 사자를 보내 위병이 쳐들어오니 답중의 병사를 일으켜 막아내겠다는 표를 올렸다. 밤새워 말을 달린 사자가 황궁에 도착하여 유선에게 이를 전했다. 드디어 일이 터진 것이냐. 유선은 강유의 표를 받고 황후에게 어찌해야 할지 물었다. 황후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아주 용한 무녀가 하나 있사옵니다. 앞날에 기륭화복을 기막히게 잘 맞춘다고 하니 한번 불러다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후가 무녀를 불러들였다. 무녀는 맨발에 산발을 하고는 한바탕 요상한 난리를 치며 신이 내리는 의식을 치르더니 입을 열었다. 위국 강토가 모두 폐하의 손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저 태평면허를 즐기소서. 유서는 이 말을 고지 듣고 더욱 안심하더니 황음무도한 생활에 깊이 빠져 강유의 거듭된 진언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황후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강유의 상소문을 아예 황제에게 알리지도 않고 없애버렸다. 종애는 출정하자마자 남정관을 손에 넣었다. 이어 그는 군사를 나누어 악성과 한성으로 진격하게 하고 자신은 양평관을 취하러 갔다. 양평관을 지키던 장선은 수세를 취했다. 위병의 기세가 엄청나니 지키고 있는 것이 상책이겠소. 장선은 전혀 출전하려 들지 않았으나 부첨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요. 부첨이 병력을 이끌고 위병을 맞아 싸우러 나갔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촉병은 완전히 위병에게 포위되어 죽고 상하는 자가 열에 9이었다. 부첨이 성 안으로 군사를 물리려 하니 이미 장선은 위에 항복하여 성루에는 온통 위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부첨은 싸우는 수밖에는 없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나지 않았다. 죽더라도 촉국의 귀신으로 죽으리라. 부첨은 결사전을 벌였다. 부첨은 군사들이 전멸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의롭게 최후를 맞이했다. 강유는 등해가 대군을 끌고 답중으로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는
황급히 요하에게 경문을 보내 병사를 일으켜 지원하도록 일렀다. 강유 자신도 병사를 이끌고 출전했다. 위병의 대장은 왕기와 견홍이었다. 강유가 이끄는 촉병은 사납게 진격해 들어갔다. 위병은 대패하여 진영이 무너지고 쫓겨가기 바빴다. 강유는 승세를 몰아 바짝 추격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등해의 계교였다. 등해는 매복해 있다가 강유가 쫓아오자 강유가 이끄는 촉병들을 순식간에 겹겹이 포위했다. 강유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부장 영수는 강유에게 간하였다. 옹주를 치는 척하면 제갈선은 필경, 은평의 군사를 거두어 옹주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구 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검각을 지키시면 한중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유는 영수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계책이 좋겠소. 강유는 즉각 옹주를 치는 채 했다. 과연 제갈선은 계략에 떨어져 황급히 은평의 군사를 끌고 옹주로 갔다. 강유는 유유히 군사를 돌려 은평을 통과해 검각으로 향했다. 강유가 병력을 끌고 검각에 도착하자 동걸과 장익, 요화도 잇따라 검각으로 왔다. 장익은 강유를 보자 목을 놓아 울었다. 폐하께서는 왕후에게 현혹되어 국사를 돌보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황후는 장군께서 올리신 출병 요청을 폐하께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유는 이를 듣고 분하고 한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그런 것을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너무 근심치 마십시오.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위병이 감히 촉을 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먼저 검각을 지켜낸 후 적을 물리칠 일을 서서히 도모하겠습니다. 강유는 동걸과 장익 등을 위로했다. 제갈선은 뒤늦게 강유의 계교에 넘어갔음을 알고는 병력을 이끌고 검각으로 돌아와 촉병과 결전을 벌였다. 강유는 말을 달리며 거침없이 좌충우돌하며 적을 무찔렀다. 위군은 죽고 다치는 자가 수도 없었으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빴다. 제갈선은 대패하여 심리 밖으로 쫓겨가 진을 쳤다. 촉병은 위군이 버리고 간 수많은 병기와 말을 획득했다. 제갈선은 검각 밖 20령리에 진을 치고 있던 종애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종애는 대노하여 고함을 쳤다. 너는 어찌하여 명령도 없이 절병하여 이같이 패전했느냐. 응당 군법에 따라 체명에 처해야겠다. 장군들이 이구동성으로 청하였다. 제갈선은 등해 장군의 부하입니다. 그를 참했다가 장군과 등해 장군이 서로 반목하게 되면 군기가 꺾이니 군령을 중지해 주십시오. 종애는 겨우 분을 참고는 제갈서를 낙양의 등해에게 보내 처분을 내리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등해에게도 즉각 알려졌고 등해는 종애가 제갈서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대노했다. 이때부터 종애와 등해의 관계는 이상한 기류를 띠기 시작했다. 등해는 종애와 공을 다투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험준한 길을 지나 성도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등해는 병력을 끌고 죽을 고생을 하며 행군을 시작했다. 병사들은 밧줄과 끌을 가지고 절벽을 오르고 길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갔다. 병사들이 가는 길은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곳이었다. 마천령에 이르자 지세의 험준함에 기가 질린 병사들은 감히 더 이상 앞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 말을 타고는 나아갈 수 없고 길을 뚫어도 끝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등에는 몸에 이불을 감고는 절벽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내려갔다.
이를 본 병사들도 몸에 밧줄을 묶고는 나무와 돌을 의지하여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마철령 아래로 내려간 등해의 눈에 호련 비석 하나가 들어왔다. 비석 전면에는 제갈 무후 쓰다 라고 새겨져 있고 계속해서 둘이 공을 다투다 하나가 이리 오고 머지않아 죽음에 이른다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비석 앞에는 빈 영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제갈량이 옛날에 병사를 주둔시켜 위병의 침입을 대비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유선이 말하기를 어느 누가 그곳을 넘어 촉으로 들어오겠느냐 말하고 철병을 명하였다. 제갈량은 오늘 일어날 일을 모두 내다보고 이를 기록해 놓은 뒤 병력까지 주둔시켰던 것이다. 만일 어리석은 유선이 이곳의 촉병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등해의 운명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등해는 호련 느껴지는 한기의 진저리를 치며 내뱉었다. 공명은 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등해는 군사를 몰아쳐 강유, 부성, 면죽으로 진격해갔다. 촉의 관리와 군민들은 위병을 보고 혼비백산하였다. 설마 위병이 마천령을 넘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촉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후주 유선은 그제야 정황을 바로 보고는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에게 3번이나 조소를 내려 불러들였다. 유선은 제갈첨에게 울면서 간청했다. 선제를 보아서라도 짐을 구해주시오. 제갈첨은 유선이 황후에게 휘둘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자 병을 핑계로 조정해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촉의 정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아들 제갈상을 선봉으로 하여 7만 병력을 이끌고 면죽으로 가서 위병을 막기로 했다. 등춘과 사차는 명죽으로 가서 촉병과 대적했다. 촉병은 팔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더니 와 하는 함성이 들리고 수십 명의 군사가 수레 한 채를 호위에 나왔다. 한승상 제갈무후라 쓰인 깃발이 휘날리고 수레 위에는 윤건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들고 학창이를 입은 제갈량이 앉아 있었다. 기실 이것은 제갈량의 목상이었다. 그럼에도 위병들은 혼비백산을 했다. 공명이 살아있다. 위병은 일제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제갈상은 기세를 몰아 진격해 들어갔다. 위병은 크게 패하여 도주했다. 제갈첨은 비록 승전했다고는 하나 이미 안에는 군량이 없고 밖에는 지원군이 없었다. 성을 지키기에 너무 늦었던 것이다. 제갈첨은 죽을 각오로 칼을 휘두르며 위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제갈첨이 가는 곳마다 위병들의 목이 굴러 떨어졌다. 위병들의 화살도 비오듯 쏟아져 제갈첨의 몸에 화살이 박혔다. 제갈첨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스스로 목을 찔러 장렬히 자결했다. 아들 제갈상도 부친의 죽음을 알고 위병들 속으로 칼을 휘두르며 진격해 나갔다. 아버님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마당에 나도 구구이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없다. 제갈상도 수백 명의 위병을 죽인 후에 진중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등에는 이미 병력을 끌고 성도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유선은 문무백관을 불러놓고 대책을 물었다. 초주가 목을 길게 빼고 아뢰었다. 위에 항복하면 폐하께 땅을 내리고 왕으로 봉해드릴 것입니다. 그리하면 종묘를 편안케 하고 백성들을 지킬 수 있사옵니다. 나약하고 무능한 유선은 이를 따르고자 했다. 그 순간 병풍 뒤에서 유선의 5째 아들인 북지왕 유감이 나오더니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며 말했다. 아니 되옵니다. 위병이 입성하려 한다고는 해도 아직 성도에 수만의 군사가 있고 강요가 검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
선제의 혼령을 떳떳이 뵙는 것이 도리이지 어찌 욕되이 항복을 하자고 하십니까? 유선은 아들의 간언을 외면하였다. 시끄럽다. 모두가 항복하여 후일을 기약하자는데 어찌 너만 망령되이 구느냐. 유선은 초주에게 어서 항서를 쓰라고 재촉했다. 이튿날 촉의 군신들은 모두 성 밖으로 나가 위에게 항복하기로 했다. 유감은 부인에게 작별의 말을 했다. 부왕께서 항복을 결정하셨다 하오. 이제 사직은 망했소. 나는 무릎을 꿇어 목숨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선제를 뵐 생각이요. 부인은 눈물로 그 뜻을 받아들였다. 장하십니다. 소첩도 마마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유감의 부인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했다. 유감은 가슴이 칼로 에이는 듯했다. 통곡하며 아내의 시신을 거두고 머리를 베어낸 유감은 어린 두 아들도 죽여 수급을 거두었다. 유감은 일가족의 수급을 들고 소열 황제 유비의 묘를 찾았다. 분양사배하고 땅에 엎드린 유감이 통곡하며 소리쳤다. 신은 선제의 위협이 무너지고 나라가 욕되이 넘어가는 것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저자의 수급을 베어들고 할아버님을 찾았습니다.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유감은 마지막으로 자기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튿날 유선은 스스로 몸을 결박지은 다음 태자와 왕, 신하 수십 명을 거느리고 관을 끌며 북문 수십리 밖으로 나가서 등에에게 투항했다. 등에는 친히 유선의 결박을 풀고 관을 불사르게 했다. 등에는 유선과 나란히 수레를 타고 입성했다. 이로써 촉하는 망하게 되었다. 유비의 천하통일과 꿈과 그동안에 흘린 피해 대가가 무의미하게 황제 유선의 무능 때문에 송두리째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장현은 검각으로 가서 강유에게 영을 전했다. 폐하께서는 군신들과 함께 등에에게 항복을 하셨습니다. 어서 장군께서도 위에게 투항하라는 어명입니다. 강유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장군들도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목을 놓아 통곡하니 그 곡이 수십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강유는 장군들이 모두 촉한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알고는 말했다. 그대들은 너무 슬퍼 마시오. 강유는 장군들에게 자신의 개교에 대해 일러주었다. 장군들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만면해졌다. 강유는 검각관 위에다 항복한다는 백기를 가득 꽂았다. 그리고 장익, 요하 등 장군들을 거느리고 종회의 진영을 찾아가 항복했다. 종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강유를 보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들이며 상석에 앉혔다. 강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늘 이렇듯 장군께 머리를 숙인 것은 등에에 대한 원한 때문입니다. 그자는 촉한을 멸망시켰습니다. 소인은 사마씨를 보좌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종회장군과 손을 잡고 등에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겠습니다. 종회는 강유의 말을 듣고 나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강유와 종회는 화살을 꺾어 을을 맹세하고 의형제를 맺었다. 강유는 등에와 종회 사이에 반목과 질시를 알고서 이간책을 써 거짓 항복을 한 것이었다. 등에는 자신의 공으로 유선이 항복하자 의기양양하게 사마소에게 조서를 올렸다. 동호가 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유선을 예우해야겠습니다. 성도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왕에 봉하면 동호의 소유도 후에 선선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동호를 도모함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본 사마소는 노기가 충천했다. 유선을 항복시켰다는 공으로 제멋대로 촉한의 일을 이러저러하게 처리하라는 등에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게 느껴진 것이다.
사마소의 마음에 꺼림직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마소는 종애에게 서신을 보내 비밀리에 등해의 동향을 살펴볼 것을 일렀다. 종애는 사마소로부터 은밀히 이러한 지시를 받자 강유에게 알려주었다. 강유는 지도 한 장을 보이며 설명했다. 이것은 제갈무후께서 선제께 드린 지도입니다. 익주는 백성이 번성하고 토지가 비옥하니 폐업을 도모할 만한 곳입니다. 산천의 형세까지 자세히 설명한 강유가 덧붙여 말했다. 사마공께서 등해를 의심하고 계시니 등해가 모반하려 한다고 알려드리면 틀림없이 등해를 제거하라고 하실 겁니다. 장군께서는 지리를 훤히 알게 되셨으니 이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등해의 공을 시샘하고 있던 종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종애는 사람을 시켜 등해가 사마소에게 올리는 서신을 가로채 오만 불손한 어투와 내용으로 위조하여 사마소에게 보냈다. 사마소는 종애가 위조한 서신을 받자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등해를 의심하는 마음이 더욱 짙어졌으나 기실 사마소는 종애 역시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 사마소는 종애의 관상을 보고 언젠가는 반드시 모반을 꾀할 인물임을 알았다. 게다가 지금 종애는 등해가 거느리는 병사의 6배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마소는 천자까지 옆에 모시고 몸소 등해를 토벌하겠다고 장안으로 출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등해를 친다는 명목으로 종애를 치려는 것이었다. 종애는 몸소 출정하여 등해를 잡겠다는 사마소의 조서를 받고는 깨달았다. 사마소는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가진 병력으로 등해를 잡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우니 사마소가 친히 출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종애는 곧 위관을 시켜 명을 내렸다. 당장 병력을 거느리고 가 등해 부자를 잡아오라. 위관은 당장에 알아챘다. 종애가 내 손을 빌어 등해를 죽이려 하는구나. 위관은 30여 장의 경문을 띄워 등해의 부하들에게 등해를 잡을 계략을 은밀히 알리고는 등해가 잠든 틈을 타 그를 결박지었다. 아들 둥충도 같이 잡혀 낙양으로 압송되었다. 종애는 대군을 끌고 성도로 들어갔다. 종애는 강유와 모반을 일으키기로 공모하고는 대사를 꾀하기 시작했다. 이때 사마소가 이미 장안에 입성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종애는 사마소의 짱끝이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강유가 권하였다. 곽태우께서 승하하셨다고 하니 곽태우의 밀서를 받들었다 하고 수하의 병사들을 일으켜 사마소와 대적하십시오. 종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군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내가 곽태우의 조서를 받들어 역적 사마소를 치기로 했다. 불복하는 자는 참아리라. 장군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종애의 모반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으나 종애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마소를 토벌하겠다는 맹세서에 자기 이름을 썼다. 종애는 장군들의 불만과 불복을 눈치채고 그들을 궁안 깊숙이 감금시켰다. 국어는 종애의 신복이었다. 그러나 종애의 반란에 반심을 품게 된 국어는 몰래 바깥의 장군들과 연락을 취하여 종애의 모반 사실을 알리고는 이를 진압할 준비를 진행시켰다. 어느 날 밖이 소란해져 종애가 내다보니 이미 성은 겹겹이 위장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종애는 포위를 뚫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순간 어디선가 화살 한 대가 날아오더니 종애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다. 종애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올리고는 이내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다. 강유도 칼을 휘둘러 위병을 사살하며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데 갑작스레 강유의 심장이 쪼개지는 듯이 아파왔다. 강유는 하늘을 우러르며 깊이 탄식했다. 내가 하고자 해도 하늘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칼을 빼든 강유는 눈을 감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그의 나이 59세였다. 한편 종애와 강유가 반란을 공모하다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등애의 부하들은 등애를 풀어주고 성도로 향하고 있었다. 위관은 이를 알고 수하의 부하들을 시켜 등애를 사살케 했다. 내가 등애를 묶어 사마소에게 바치려 했으나 무사할 수 없겠다. 종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방비가 없던 등애 부자는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가충은 성도의 난을 평정시키고 민심을 가라앉힌 이후 유선을 낙양으로 데려가 사마소와 만나게 했다. 사마소는 싸늘하게 말했다. 유선은 황은 무도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으니 죄가 크다. 참회하겠다. 그건 아니되옵니다. 만주 백관이 모두 나서서 만류하자 사마소는 유선의 죄를 사하고 안락공에 봉해 주었다. 내시 황후는 나라와 백성을 좀먹은 죄가 크다 하여 능지처참에 처하였다. 유선은 사마소가 목숨을 살려주자 머리 숙여 거듭 사의를 표했다. 사마소는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어 유선을 대접했다. 위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여 무의들에게 춤을 추게 하니 위나라 음악을 듣는 촉관들은 그 마음이 쓰리기 한이 없었다. 그 속에서 유선만은 아무 감상이 없다는 듯 마냥 좋아하고 있었다. 사마소는 이번에는 촉의 음악을 연주하고 무의들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했다. 촉의 음악이 나오자 촉관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나라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때에도 유선은 희색이 만면하여 연회를 즐겼다. 촉의 후주 유선의 몰골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원통하거나 수치스런 빛은 한 점이 없으니 이를 보는 촉관들은 한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사마소가 유선에게 물었다. 촉이 그립지 않소. 유선은 해벌쭉하니 웃었다. 이곳에 있으니 이처럼 즐거운데 어째서 촉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마소는 가짜는 마음에 실소를 터뜨렸다. 유선은 가히 경계할 인물이 아님을 알고는 마음을 놓았다. 사마염의 천하 통일. 위국은 이미 사마씨의 천하였다. 천자는 아무 실권이 없었다. 조정 대신들이 사마소가 서촉을 취한 공에 있으니 그를 진공에서 진왕으로 높여 봉해야 한다고 간했다. 힘없는 천자는 그에 따라 사마소를 진왕에 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소는 급작스레 중풍이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떴다. 사마소의 장자이며 세자인 사마염은 총명하고 용맹하며 야심이 컸다. 사마염은 가충 등 신하들이 제위에 오르라고 가느자 칼을 차고 황궁으로 가서는 거만하고 위협적인 몸짓으로 조안에게 말했다. 이제 폐하께서는 운수를 다하신 듯하니 덕과 지를 겸비한 이에게 나라를 양도하심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황문시랑 장절이 사마염을 향해 호통을 쳤다. 이 역정놈아, 감히 제위를 찬탈하려고 하느냐. 장절은 사마염의 무사들에게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다. 조안은 울면서 애원했다. 목숨이나 보존케 해주시오. 조안은 제위를 물려줄 것을 응낙했다. 사마염은 수선대를 짓고 단 위에 올라가 제위를 받았다. 군신들은 모두 단 아래에서 절하며 축하를 올리고 산이 떠나가도록 만세를 불렀다. 사마염은 제위에 올라 국호를 위에서 대신으로 정하고 연호를 태시로 바꾸고는 조안을 진류왕에 봉했다. 이로써 위는 조조가 한시를 무너뜨린 지 45년 만에 진에게 패망했다. 오주 손휴는 사마씨 가문에 의해 촉이 망하고 위도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머지않아 동호에도 화가 미칠 것을 짐작했다.
이를 근심하던 소녀는 병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다. 그 뒤를 이어 송건의 손자인 손호가 제위에 올랐다. 손호는 넷이 잠원을 총애하며 정사는 뒷전으로 미루고는 주생망 밝히며 방탕과 향락에 빠져 지냈다. 뿐만 아니라 호전적이기까지 해서 틈만 나면 진을 치려고 했다. 손호의 사치로 국고는 바닥이 나 있었고 동호의 기강은 기울어진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손호는 육항에게 영을 내려 군사를 강구에 주둔시키고 기회를 엿보다 진의 영토인 양양을 도모하라고 명했다. 사마염은 육항이 양양을 취하러 온다는 보고를 받자 도독 영호에게 영을 내려 육항을 막으라고 했다. 양호는 육항이 용병술에 능하고 총명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굳게 진영을 지키며 육항의 도발에 대비할 뿐 싸우려 들지 않았다. 육항은 양호가 오군에게 덕스럽게 대하며 인격이 고상한 것을 알자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한편 양편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진영을 지킬 뿐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육향이 병이 나자 양호는 약을 보내주었다. 육향은 한 점 의심 없이 이를 받아먹고 깨끗이 낫는가 하면 육향이 양호에게 술을 보내니 양호도 이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셨다. 이처럼 양쪽은 서로 사이좋게 왕래까지 하며 군사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육항은 손호의 명을 받고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육항은 진군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상소했으면서 나라 안의 인심을 평안케 하고 정벌을 일삼지 말라는 진언을 올렸다. 손호는 이를 보고 대노하여 육향이 적과 내통했다는 구실을 붙여 병권을 내놓게 하고 삼화벼슬로 좌천시켰다. 양호는 늙고 병들자 도독자리를 내놓고는 고향으로 내려가 병석에 누웠다. 사마염이 친히 그를 문안하자 양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뒤에는 지용을 겸비하여 천하통일을 도모할 태사를 맡길만 하니 그를 등용하십시오. 양호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사마염은 목을 놓아 울며 궁으로 돌아갔다. 천하에 양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마염은 양호의 유언에 따라 두예를 대도독에 봉하고 20만 대군과 전함 1만 척을 끌고 동호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두예는 명을 받들어 병력을 끌고 장강에 이르렀다. 그는 주지를 시켜 작은 배에 수군 800여 명을 싣고 몰래 강을 건너 강릉을 취하도록 했다. 두예는 병력을 끌고 비밀스레 강을 건너 온통 진나라 길을 꽂아놓고 다시 군사를 산 아래에 매복시켰다. 두예가 후에 군사를 끌고 와 협공을 했다. 오군은 순식간에 패하여 장수 3명을 잃고 강릉을 빼앗겼다. 이처럼 오군이 어이없이 패하자 각 고을의 관리와 군사들은 진군의 그림자만 비춰도 알아서 기어나와 투항했다. 두예는 승세를 몰아 모든 장수들을 동원하여 건업성을 취하게 했다. 손호는 두예가 이끄는 진군의 손에 성이 연이어 함락되자 동호의 운명도 바람 앞에 촛불임을 알았다. 다 늦어서 만주호 백관을 모아놓고 대책을 물으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나라가 이리 된 것은 모두 황관 잠원 때문이옵니다. 그를 참하고 한번 결사전을 벌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손호가 이를 응낙하자 모두가 나서서 잠원을 칼로 지디기고 쑤셔서 죽이고는 생쌀을 씹어먹었다. 그러나 오나라 장군들은 대세가 그른 것을 알고는 저마다 항복하기 바빴다. 진나라 군대는 이미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손호가 이를 알고 칼로 찔러 자결하려 하자 신하들이 말리며 애원했다. 차라리 초계 유선처럼 항복하여 목숨을 보전하소서.
손호는 그들의 말을 따라 유선이 항복했을 때처럼 스스로 결박을 짓고 관을 끌고 나가서 항복했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반갑게 손호를 맞아들이며 그를 귀명 후에 봉하였다. 사마염은 자리를 주어 앉게 하고는 은근히 말했다. 짐은 이 자리를 만들어 경을 기다린 지 오래요. 이는 손호가 진즉에 항복하여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말이었다. 손호는 웃으며 대꾸했다. 신은 남방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는 폐하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진을 취하여 사마염의 항복을 받으려 기다렸다는 말이었다. 그래도 유선보다는 나은 인물이다. 사마염은 속으로 생각하며 크게 웃었다. 가충이 물었다. 경은 동호의 황제로 있으면서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누나를 뽑아 죽였다는데 어찌 그리 잔악한 형벌을 내렸소? 손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태연히 답했다. 신하된 자가 불충하니 응당 그래야지요. 가충은 그 말을 듣자 호련 한기를 들고 오싹해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위, 촉, 오, 삼국으로 나뉘어 솥발의 형세를 이루고 있던 천하는 진나라의 사마염에 의해 통일되니 삼국 간에 끊이지 않던 전쟁도 비로소 그 막을 내렸다. 세월이 흘러 나라를 빼앗긴 위초고의 황제들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무릇 천하는 하늘의 운수로 나뉘고 합쳐지고 하면서 돌고 도는 법이다. 삼국지연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니 영웅도 패자도 전쟁에 멍들어 울부짖던 백성들의 한숨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지략과 전략 전술은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